교재 333페이지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 자, 역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 법률 관계 설명을 좀 드립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의 소유자. 을과 매매를 합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자, 그런데 요 X라는 부동산이요, 이번에는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있었어. 근데 계약이 체결한 이후에 불타서 없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X라는 부동산이 불타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채무자, 항상 여러분 이 불능은 물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불능 나오면 얘는 물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 돈은 불능이란 게 없어. 그럼 물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채무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매도인. 얘가 채무자죠. 근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요. 무과실이다 이 말입니다. 즉 벼락 맞아서 불타서 없어졌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매수인. 물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수인이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 채권자도 무과실이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사실관계 아시겠죠? 서로 간에 아무런 과실 없이 이 물건이 나중에 후발적으로 벼락 맞아서 불타서 없어졌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이 경우에 우리 매도인은요, 매수인에게 대금 주세요라고, 매매 대금 주세요라고 지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겁니다.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아직까지 넘겨주기 전까지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그 물건의 소유자예요.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뭔가 위험이 생기게 되면 그건 당연히 갑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벼락 맞아서 없어진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거다 말이죠. 아직까지는 채무자, 즉 매도인 소유니까 그때 물건이 불타서 벼락 맞아서 불타서 없어졌으면 그때는 매수인에게는 대금 달라고 못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채무자가 그 위험을 따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이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요 내용이,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때는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번에는 채무자에게는 여전히 과실이 없어. 채무자 무과실입니다. 지금 이게 아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는데 문제는 채권자가 수령지체를 하더라라는 거야. 즉 변제기가 도래됐는데도 얘가 이 물건 안 받고 도망 다니더라 이 말이죠. 수령지체. 그럼 수령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 경우에는 돈 달라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느 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요. 그게 공평한 거겠죠. 만약에 얘가 제때 받아갔으면 지가 소유할 때 벼락 맞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때는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불능, 이제 불능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아까 나중에 정리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 계약법 총론 이 파트는 간략한 사례형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례 설문을 보고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느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시험에 설문에 뭔가 불능이 나왔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살펴보셔야 돼요. 구분해 보셔야 돼. 먼저 원시적 불능이냐 아니면 후발적 불능이냐 그거부터 먼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원시적 불능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지 원시적 일부 불능인지 그것도 구별해 보셔야 돼요.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이다라고 하면 애초에 계약 당시에 아예 그 물건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항상 불능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요? 물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돈은 불능이란 게 없어요.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는 그때는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민법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아까 요건은 기억나시죠? 우리 이 채무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즉 매수인은요 선의 앤드 무과실 그것도 실내이익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갑니다. 그 다음 원시적 일부 불능은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제 우리 매매하면서 배울 겁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이때는 담보 책임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니까 일부가 불타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대금을 1억으로 정했으면 여러분 당연히 일부가 없어졌으니까 그 대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액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금 감액 청구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담보 책임의 법리로 갑니다. 자, 후발적 불능일 때는요. 후발적 불능일 때는 뭐 가지고 구별을 하셔야 되느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의 차이가 효과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럼 후발적 불능일 때는 채무자가 무과실이냐 아니면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럼 채무자에게 무과실이다. 가령 벼락 맞아서 없어졌다 이 말이지. 근데 채무자에게 무과실일 때 채무자는 무과실인데 그러면 채권자도 무과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채권자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까 수령지체 생각하시라고. 네. 자, 그러면 채무자가 무과실일 때는요. 그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 이때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대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요. 즉 수령지체다라는 거지. 그래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자 그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 그럼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것은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이때는 있지.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그때는 매도인, 채무자가 돈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 네가 수령을 지체하는 바람에 아니면 네 소유였을 건데 수령을 지체하는 바람에 지금 내 소유로 있다가 벼락 맞아서 없어졌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는 대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채권자가 그 위험을 따는다 이 말이죠.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데 불능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행불능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행불능이다. 지한테 과실이 있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지가 불장난하다가 계약 체결하고요. 지가 거기서 불장난하다가 불타서 없어졌다 이 말이지. 그러면 자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그럼 채무불이행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계약을 해제하고요. 계약을 해제하고
플러스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손배 청구. 그러면 계약 해제의 또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하실 건데, 계약 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원상 회복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이자까지 주래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서 돌려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꼭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뭐 역시 뭐 칠판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뭐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칠판의 설명으로 그냥 가름합니다. 이제 교재는 335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우리 시험이요. 아까 왜 오늘 했던 우리 저당권 제외하고, 저당권은 이제 물권이니까 그 제외하고 이제 오늘 했던 이제 계약법에서는 아까 청약과 승낙 있죠? 청약과 승낙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승낙 기간을 정했는데 연착이 됐을 때 기억나시죠? 거기서 한 문제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아까 535조, 거기서 또 한 문제를 내요. 그 다음에 536조 동시행 항변, 거기서 거의 또 한 문제 내요. 예. 그 다음에 위험부담, 여기도 주로 한 문제를 냅니다. 근데 보통 시험은 아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아까 동시행 항변, 위험부담, 여기서 보통 한 두 문제 정도를 출제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얘는 거의 시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거의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조만 잘 알아주시면요, 나중에 객관식 우리 문제 풀 때 충분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가 이제 법률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 을과 매매를 합니다. 자,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갑은 여러분 을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무슨 권리 가지죠?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무슨 권리? 대금, 돈 달라,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깁니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깁니다. 즉 채권자입니다. 돈 받을 권리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매수인 을은 돈을 줘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채무자입니다.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불능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채권자, 매수인이 채무자.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기존에 이 병이라는 애와 가령 소비대차 계약이 뭐예요? 돈 빌려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가령 갑에게 돈 1억 원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병은 채권자입니다. 얘가 갑의 채권자라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갑이 을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한테 매매대금 주지 마시고, 원래는 매매대금 당연히 누구한테 주셔야 돼요? 갑에게 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내가 지금 병한테 줄 게 있으니까 이걸 병에게 좀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을 뭐라고 하냐면 요약자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부탁한다, 요구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을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를 승낙, 즉 낙약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 얘는 보세요. 여러분, 병이라는 사람은 매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 그래서 얘는 제3자인데 얘는 나중에 돈을 받아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익자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표현을 너무 다양하게 합니다. 그게 또 힘들어. 우리 법에서 보면요, 법은 그냥 얘를 채권자, 채무자, 제3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법은요. 근데 또 판례는요, 뭐 채권자, 채무자라는 표현보다는 요약자, 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법 규정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판례 문구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 표현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채권자가 뭐예요? 요약자. 채무자가요? 낙약자. 그 다음 제3자가 수익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효과는 계약에, 여러분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누굽니까?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요, 갑과 을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고 하는데, 요즘은 보상관계라는 표현 안 써요. 그냥 기본관계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기본이다 이 말이지. 갑과 을이 이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병은 당사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이 병이라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의 당사자,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에도 기초과정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재 그림은 갑을하고 병을 중간에 딱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꼭 삼명관계의 계약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인하실 수 있다고. 이 삼명관계의 계약이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오로지 그 효과만 귀속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갑과 을의 이 계약의 당사자,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라고요? 기본관계라고 하고. 근데 그 효과는 아까 누가 가져가요? 병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갑과 병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가관계라. 그 대가를 가져간다 이 말이지. 대가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가는 병에게 기속된다 이 말이죠. 원래는 소비대차금 1억 원 받을게, 이게 매매대금으로 대신해서 그 대가를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갑과 병의, 우리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요 표현까지는 거의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 안 하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아까 채권자, 요약자, 채무자, 낙약자, 제3자, 수익자, 요거는 저기 돼야 돼. 뭐라고 갑자기 말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서로 간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거, 소비대차. 네. 이들의 관계를 대가관계.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효과가 병에게 이제 귀속이 된다라고 했는데, 갑과 을 사이만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러면 병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려면 병은 당연히 자기도 오케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지가 받겠다는 의사표시 해주셔야 돼. 그래야 이제 효과가 귀속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익의 의사표시는 병이 누구한테 할까? 병이 누구한테요? 을에게. 병이 을에게. 을한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 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효과는 병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왜? 병의 입장도 물어봐야 되잖아. 자기들끼리 계약하고 뭐 병에게 바로 귀속, 그건 아니지. 병이 오케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이 된다고요? 병, 수익자에게 귀속이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을은 답답하다 그죠? 왜?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나는 병한테 돈 줘야 돼. 근데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안 하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에게 줘야 돼.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병에게 의사표시 하세요라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독촉, 그걸 뭐라고 하죠?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독촉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누가 누구에게? 을이 병에게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안 하면 최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그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즉 수익자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요, 그 수익의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글자를 이렇게 쓰니까 또 그런가? 뭐 어쨌든 알겠어요. 다음번에는 할 때는, 다음 과정에서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좀 지울게요. 그러면 거절. 자, 그 다음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요, 기본관계, 이제 기본관계 뭐 말하는 줄 아시죠? 매매. 이 기본관계에 흠결이 있습니다. 흠결, 하자가 있다는 거야. 즉 무슨 이야기냐? 만약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 또는 해제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흠결이 있다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흠결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매매계약이 만약에 을의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고 을에게 중과실이 없으면 여러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을은 돈 줄 필요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이 을에게 돈 달라고 찾아와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대항, 즉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관계에 흠결이 생기면요, 채무자, 친절하게 제가 낙약자라고 적어드릴게요. 낙약자. 우리 채무자는 제3자가 누구예요? 수익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 뭐 말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주겠다 이 말이지. 나 못 줘 이 말이야. 지금 이미 얘가 매매계약을 취소해버렸어. 그러면 돈 줄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돈 달라고 찾아와. 그러면 나는 너에게 대항한다는 말은, 여러분 수익자에게 대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 돈 못 주겠다 이 말이야. 거절 이 말이야. 의미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런데 얘랑 헷갈려요. 만약에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어.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여기 소비대차 계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을이라는 사람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면 돈 줘야 되거든. 맞잖아요. 근데 이 대가관계에 뭔가 흠결이 있다라고 해서 병에게 을이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한다는 건 거절한다 말이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어차피 을은 줘야 될 사람이야. 나중에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자, 그럼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 채무자는 제3자에게 이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급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가 소비대차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을이라는 사람은 줘야 돼.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그냥 주면 돼. 주면 자기들끼리 계약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뭐 여기에 취소 사유가 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예. 중요하고요. 중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병이라는 사람, 제3자 수익자는 당사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라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만 할 수 있는 계약 해제. 지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약 해제는 지가 못해.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뭔가 채무 불이행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지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원래 을이 지금 돈 누구한테 주기로 했어요? 병한테 주기로 했어. 그럼 지가한테 병한테 돈 안 준다고 지가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냐고. 그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병은 당사자는 아니거든. 계약의 해제는 오로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따라서 계약의 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그럼 계약의 해제로 나오는 그 효과가 아까 뭐예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뭐였어요? 아까 계약 해제하면 바로 원상 회복이거든. 원상 회복. 계약 해제와 원상 회복은 그냥 하나입니다. 얘는 계약 해제 이퀄 원상 회복이야. 지금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원상 회복 청구나 원상 회복 의무를 병이 부담합니까? 부담하지 않습니까?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만 하는 거거든. 여러분 아까 계약 해제 이퀄 하면 원상 회복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다시 병은 제3자 이 계약에 있어서 기본관계 이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있다라고 해서 지가 직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계약 해제 이퀄 원상회복이거든요. 따라서 원상회복 청구나 원상회복 의무를 지가 부담합니까, 부담하지 않습니까?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안 가진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아까 그 효과는 기속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했었잖아. 채무불이행 책임 있으면 뭐가 따라간다고요? 손배청구. 그건 그 효과입니다. 이 손배청구는 뭐냐면 결국 아까 자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병은 직접 대금은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을 때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금 지급 청구는 가능해. 이건 효과거든.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 효과거든. 그러니까 대금 지급 청구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불이행했을 때 지가 계약 해제는 못해. 원상회복 이런 거는 지가 못해. 그런데 그 효과인 손해배상 청구 이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못 가지지만 그 효과는 귀속이 된다라는 거야. 누구에게요? 수익자에게요.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요 부분을 딱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냥 한 문제예요. 이제 지워야 되니까